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입니다. 일단 봅시다. 태양이라고 하는 놈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 정도나 돼요. 근데 우리가 우주의 탄생에서 봤던 게 수소 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00만 켈빈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500만 켈빈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수소가 뭘 될 수 있어요? 헬륨이 될 수 있어요. 즉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정도 온도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점점 바깥쪽 궤도로 올라오게 되거든. 근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탈출해 버려. 그러니까 원자 핵이랑 전자가 따로 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를 우리는 플라즈마 상태라 불러줍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에너지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들이 전부 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가 되어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그 다음 태양 에너지의 생성. 태양 내부를 구조를 보게 되면 가운데 핵이 있고요. 주변에 복사층이 있고 맨 마지막에 대류층이 있어요. 근데 바로 여기 중심 핵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체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줘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 불러줍니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잖아. 그러면 질량으로 봤을 땐 4개의 수소가 합체해서 헬륨 1개가 된 거니까 하나의 헬륨의 질량과 수소 4개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실제 질량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게? 맞아요. 질량이 4개의 수소가 더 커요. 그럼 수소가 핵융합하게 되면 질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했어요. 질량 결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없어져 있는 질량은 어디로 가는 거야? 주변에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야. 줄어들었는 질량은 에너지가 된다. 질량 결손은 에너지가 된다. 그 델타 M이 질량 결손이에요. 거기에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E는 에너지는 MC 스퀘어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이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방출이 된다고. 이 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아인슈타인 식을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을 다 합치면 4.0320 원자 질량입니다. 근데 실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보면은 4.0015 원자 질량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누가 더 커? 수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더 크단 말이지. 그만큼 질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근데 태양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봐봐. 실제로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냐면 양성자 2개씩이 합체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그 얘네들이 합체해서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있는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구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1000만 켈빈이 되었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구 내부에서는 1000만 켈빈 정도의 온도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요. 그 정도 되는 애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가지고 와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는 남고요. 중성자 1개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지구에서 핵융합 발전할 때 일어나는 거고, 태양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 이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한테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지구에 도달을 해서 직접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 전환되어서 축적된 후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안에서도 많은 양의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서 어떤 순환을 일으켜 주는데 봅시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광합성. 식물이 광합성에서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즉 화학 에너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물들이 오랫동안 땅에 묻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가 됩니다. 그 다음 태양광 발전. 이건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했는 예시인데,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가 있어요. 우리 신소재에서 배웠었던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갖다 붙여서 만들어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존재하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존재했죠. 이 상태에서 햇빛을 내려쬐주게 하면 빛을 받았는 N형 반도체에 있었던 자유전자가 이 전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럼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등에 불도 켜고요. 전자가 움직여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전자와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열겠죠, 전류. 자, 봐봐. 빛을 내리쬐주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지. 이게 태양 전지. 그다음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연료를 갖다가 태워요. 화석 연료 자체를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화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 비, 눈 같은 거 내리면 흐르는 물을 막아요. 그래서 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댐에 있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떨어뜨리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었어요. 일단 비나 눈이 와야지 물이 흐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비와 눈을 만들어내는 것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금 선생님이 비와 눈이라고 했죠. 기상현상이죠. 날씨. 땅 근처에 있었던 물이 증발해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열 에너지에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맺히면서 공기 중에 구름이 되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빛 에너지, 빛의 열 에너지가 물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있죠. 태양열, 열 에너지가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다음 태양 에너지의 전환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빛 에너지를 광합성에서 화석 연료가 되었고 그 화석 연료를 갖다가 화력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빛 에너지를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서 태양광 발전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다음 태양 에너지가 바람을 만들어서 공기를 움직여주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줬죠. 이 바람으로 풍력 발전을 하든 화력 발전을 하든 해서 전기를 만들어주겠죠. 물이 태양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구름이 됩니다. 물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되어서 떨어져요. 그래서 고여가지고 수력 발전소를 돌릴 수 있게 되죠. 이 봐봐, 모든 에너지원의 근원은 태양이 되는 거죠.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순환 봅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볼 건데, 봐봐.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에 가깝게 있는 적도, 저위도 부분은 빛을 많이 받죠. 근데 태양에서 대빵 멀리 있는 극지방은 어떨까? 빛 에너지를 적게 받겠죠. 그래서 저위도 부근에서는 에너지가 과잉인데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아서 에너지가 넘치는데 극지방은 어떠냐면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요. 나가는 게 더 많다고. 그럼 어떻게 해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우체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기와 해수예요.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의 순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태양 에너지와 함께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으로 저장되죠. 광합성은. 광합성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에 저장되죠. 그래서 화석 연료도 되고요. 이런 애들을 태우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공기 중으로 올라가죠. 혹은 생물체가 숨을 쉬면 올라가고 이렇게 돌고 돌죠. 탄소의 순환에도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태양 에너지가 근원적인 에너지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오케이? 하는 김에 이것도 좀 봅시다. 네? 아, 요거 해볼게요. 대기 에너지를 줬어요. 대기에 25가 흡수가 됐고요. 지표에 45가 흡수됐어요. 그럼 총 얼마가 흡수가 됐어요? 70 흡수됐죠. 100에서 25 흡수되고 대기와 구름에 땅에는 45 흡수됐으니까. 그리고 튕겨나가는 게 얼마예요? 흡수하는 게 70이니까 튕겨나가는 게 30은 튕겨나갔어요. 100을 줬지만 100을 싹 다 쓸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대기에서 지표로 88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고요. 우주로는 66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바로 방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대기가 방출했는 거니까. 4 정도 방출해요. 나가는 게 얼마예요? 들어왔는 거 70이죠. 나가는 것도 70이에요. 지구 복사 평형이죠.
대기에서 흡수했는 거 플러스 땅, 지표에서 흡수했는 게 25, 45인데 이게 누구랑 똑같아? 방출량, 즉 대기에서 방출했는 66과 지표에서 방출했는 4로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요, 다만 지구 전체에서만 복사 표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표라든지 아니면 대기라든지 따로따로 봐도 복사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덜 적었는데 154 빼기 25는 네? 154 빼기 25 129야? 그럼 129를 갖다가 흡수를 하고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게 총 133인데 그중에 129를 대기랑 대기가 흡수를 하고 이게 잘 안 보이네 빨간색. 그중에 4만 이제 우주로 바로 나가고 129는 대기에서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표 입장에서 들어왔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표 입장에서 태양한테서 바로 들어왔는 거 45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대기에서 들어왔는 게 88 들어왔죠. 합치면 얼마예요? 133이죠. 그래서 133을 쌌다. 그러면 대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기 입장에서 들어왔는 거, 태양한테서 들어왔는 거 25. 그 다음에 지표한테서 들어왔는 거 129죠. 합치면 얼마예요? 154죠. 나가는 거 얘기해 봅시다. 우주로 내보내는 거 66, 지표로 다시 돌려주는 거 88. 얼마예요? 154죠. 그러니까 지표든 대기든 지구 전체든 전부 다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사 평형은 딴 게 아니에요. 받은 것만큼 그대로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다라는 게 복사 평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표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대기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지구 전체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한층 더 나가 봅시다. 여기에서요. 지표에서 방출해낸 열 에너지를 갖다가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갖다 버려주죠. 그지?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 지표에서 나는 133 중에 129를 흡수했다가 누가? 대기가 다시 이렇게 버려주잖아. 이거 보고 무슨 효과라고 하게?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야. 지표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가 흡수를 했다가 지표를 다시 집어넣어주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불러줘요. 근데 최근에 이 온실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극대화돼서 이제 129, 88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 숫자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럼 지구상에 머무르는 이제 에너지의 값이 커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안 되시겠지만 일단 볼게요. 이거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태양 에너지였습니다. 지금 문제도 풀어보세요.